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물류과에서 합격의 동반자 이춘길, 오늘 또 여러분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요. 자, 이제 여러분 새로운 과목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 과목이 뭐냐면은 사실 물류 관련 법규인데 사실 굉장히 좀 여러분이 어렵게 많이 생각하는 과목입니다. 왜냐? 법규라는 게 우리가 기존에 봤던 거 하다못해 계산적인 문제가 나오더라도 계산을 풀다 보면 오, 계산이 풀리나 하고 좀 재밌는데 이건 법규 문제예요. 법규라는 것은 뭡니까? 좀 딱딱하죠. 용어 자체도 낯섭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류관리론, 그 다음에 국제물류론, 그 다음에 화운송론이라든가 보건하역론 이런 과목을 배워왔을 때 그런 용어가 어디에서 파생되느냐? 사실 법규적인 측면에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한번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따져보시면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 법규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물류 관련 법규이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국회산이라고 말할게요. 국회산. 자, 국회산이 뭐냐? 국회산은 뭐냐면 국토교통부하고 해양수산부, 그 다음에 산업통상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산 말고 또는 국회산 기타 이런 거.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만 필요한가? 해양수산부 장관만 필요한가?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만 필요하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아니면 산업통상부 장관까지 필요하고 기타의 시도지사, 기타 지방자치단 즉 장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것을 기타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고라는 사항이 있어요. 신고. 신고하고 허가사항이 있어요. 허가. 여러분 어느 게 더 강력한 제약일까요? 여러분 어느 게 더 강력한가라고 따진다면 당연히 허가사항이 더 강력한 것입니다. 신고사항보다는 허가사항이 더 강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고란 건 뭡니까?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이 주무부처에 신고를 하면 땡이에요. 그런데 허가란 건 뭐냐? 신고한 다음에 주무관청에서 이거 하지 마 또는 해 라고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는 개념,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다른 것이에요.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그러면 절대적 개념입니다. 절대적으로 무조건 하고 얘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무조건 취소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다는요. 다른 요인도 포함해가지고 가장 강력한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을 포함해가지고 가장 강력한 걸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취소가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것이죠. 그거보다 영업 정지라든가 그런 걸 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 걸 보통 우리가 법에서 따지는데 이런 용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못하니까 법규는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진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법규는 오히려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서 그렇게 어렵게까지 저는 느껴지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용어, 항상 이런 식의 어떤 내용 같은 거 좀 가급적 이거 말고도 좀 몇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강의 때 언급을 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최소 법규 문제에서는 65점에서 75점 사이는 무조건 득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물류정책기본법이에요. 물류에 대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정책기본법인데, 자, 물류정책기본법. 당연히 여러분 시험이 물류관리사 시험이다 보니까 물류정책기본법이 나와요. 사실 우리 물류는요, 총 법이 8개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7개죠, 사실 실제로 7개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따진 유통관리사 1급 같은 경우는요, 법이 30개가 나옵니다. 30개. 유통관리사 2급만 해도 법이 몇 개입니까? 10개죠. 물론 이제 그 법이라는 것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공부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수박을 잘라가지고 먹어보면서 씨를 갖다가 뱉어낼 수 있어야 돼요. 씨가 먹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물류관리사 이 법을 공부할 때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 사실 여기에서는요 지금까지 배워왔던 용어하고 많이 혼용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저도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갖다가 응용하면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보다는 기존에 봤던 것 갖다 복습하는 차원으로 제가 이해를 많이 쉽게 드렸으면 하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 한번 처음으로 나와 있는 물류정책기본법. 자, 이 법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 가지 법의 가장 큰 테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물류정책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법, 우리가 총 법은 7개가 나오는데 나머지 3개의 법에서 20%.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은요, 여기서 20%가 출제가 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 그럼 물류정책기본법은 뭐냐? 정책적으로 물류에 대한 내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이에요.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물류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 일상생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물류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특히 우리나라 수출입이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지원하면 좋겠는가? 이걸 따져봤더니 법규화, 제도화 시킨 것이 바로 물류정책기본법입니다. 그래서 물류정책기본법은요. 여기 보시면 딱 이거예요. 물류체계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 그러니까 물류체계의 효율화 시키겠다. 그리고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물류 선진국 또는 국제화를 위해서 국내외 물류정책 계획이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돼요. 수립하고 시행, 그 다음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갖다가 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물류의 선진국이라든가 국제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국내외,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 모든 물류정책 계획이라든가 수립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서 한번 따져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런 걸 따지면 뭐가 돼요? 궁극적으로 뭡니까?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서 뭐가 물류정책기본법이 나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뭐가 물류정책기본법을 수행한 것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단어는요. 대부분의 모든 법의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법을 보시면요. 모든 법의 목적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목적,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은 어디에서? 국회에서 정하죠. 국회.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정하는 것들, 대통령이 이거 하는 것들, 대통령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시행령. 그래서 시행령. 그 다음에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런 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에서 정하는 거. 그래서 이걸 부에서 정한다 하니까 그냥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장관이 정한다. 장관. 이거 규칙이에요. 규칙. 그래서 이런 걸로 따져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 다음 법. 그리고 물론 이제 법보다 더 높은 것은 헌법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법이 있고, 그 다음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내용만 보는 것도 있지만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까지 다 따져봐야 문제를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이제 이게 법에 대한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시행령의 목적입니다. 시행령. 이게 시행령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행령의 목적이 여기 나와요. 시행령. 사실 똑같아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통령이죠. 사실 시행령은 물류정책 기본법에서 유인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자, 법에서 유인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다가 자, 대통령이 좀 이걸 갖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국무회의 때 보통 이게 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유인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그렇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물류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자, 이건 장관이에요. 시행규칙. 여기는 시행규칙. 시행규칙. 그래서 여기 하고 물류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이겁니다. 이거 여기 시행규칙 이거 시행규칙.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이거 목적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한 시행령하고 여기는 물류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은 장관이죠. 장관. 시행규칙 물류정책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 이 법에서 또는 시행령에서 이 규정등을 갖다가 시행규칙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수행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유인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서요. 자, 이게 첫 번째 나와 있는 물류정책기본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물류정책기본법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법적인 목적과 그 다음에 시행령의 목적, 시행규칙의 목적으로서 한번 정해져 나와 있는 걸 봤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은 뭐 크게 여러분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류정책 기본법은요.
물류가 국가 경제 발동에 중요한 원동력을 인식하고, 자, 이런 것은 그냥 읽어보다 알죠. 국가 경제 활동에 중요한 원동력이 뭐냐? 물류다. 그래서 물류정책기본법을 적극적으로 법제한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이런 게 필요치 않으면 법제할 필요도 없겠죠. 그 인식하고 신속 정확하면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물류 활동을 촉진한다. 자, 어떻게 하면 물류 활동을 하겠는가? 어떻게 물류 활동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그럼 신속하고 정확한 물류 활동, 편리한 물류 활동, 안전한 물류 활동을 갖다가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거죠. 그걸 촉진시키겠다. 그래서 정부의 물류 관련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연결되도록 해가지고 물류산업 전체에서 또는 나라 경제 전체에서 나라 산업 전체에서 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나와 있어요. 물류정책 기본법은 그런 식의 이념을 기본적으로 물류정책 기본법에서는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사실 갖다가 여러분 간혹 가다가 어떤 책을 보면요. 물류 관련 법규를 갖다가 500페이지 넘게 가지고 책을 갖다가 그걸 따로 한 권 해가지고 나온 책들 저도 봤는데 진짜 실의가 없습니다. 그 책만 보더라도 또 그 책을 보더라도 그걸 안 보고 이런 상태로만 보더라도 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깊이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또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은 봐도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수험적인 목적이라면 절대 그런 걸 보지 마시고 기출문제 보시면서 이런 내용을 반복하시면 충분합니다. 왜?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것은요. 그만큼 그 분야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물류 관련 법규는 그 파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출제를 자주 한 것입니다. 자, 용어가 나왔어요. 이거 용어인데 이거 앞에서 봤던 용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복습하는 차원. 이건 이런 거에서 복습하는 차원이에요. 이런 거서. 그러니까 물류가 뭐냐 이거죠. 물류가 뭐겠어요. 이미 우리가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돼서 그래서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희소지가 폐기될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뭡니까? 우리가 생산자로부터 해가지고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최종 소비자에게 가는 경로에서 뭐까지 물류 활동 영역이 있잖아요. 뭐 조달 물류, 그다음 뭐요? 생산 물류, 그다음 뭐요? 판매 물류, 그다음 뭐요? 폐기 물류.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 자, 여기 폐기 물류, 그다음 반품, 반환 물류, 반품, 반환물류, 그 다음에 휘수물류, 이렇게 뭐예요? 총 물류활동, 여기를 또 뭐라고? 사내물류, 이런 모든 활동, 물류활동 영역이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역별 물류활동이라고 그러죠. 그걸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류는 광범위하다. 그래서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되고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 휘수물류 있죠. 그 휘수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 하역 등과 이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요런 가공, 조립, 분류, 수립,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 이거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런 것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런 것을 어디에서 주로 이루어져요? 유통가공이잖아요. 유통가공. 이게 바로 전형적인 유통가공. 그럼 물류창고 어디에서 이루어지긴? 물류 거점에서 이루어지겠지. 물류 거점 어디예요? 바로 물류센터. 다양한 이름이 있죠. 하나의 이름으로만 붙이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것이에요. 물류는 이런 것이다. 이미 정의가 이미 알아요. 우리는. 근데 법적으로도 똑같이 이렇게 쓰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법적인 내용을 갖다가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켜가지고 좀 더 세세하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물류 사업이에요. 그 다음 이거는 물류고, 그 다음에 물류에다가 뭐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건 물류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사업은 뭡니까? 화물 운송업부터 하죠. 물류와 관련된 사업을 모두 물류 사업이에요. 화물 운송하는 사업이에요. 운송하는 사업. 그 다음에 시설, 물류시설, 창고 있죠. 창고, 자가창고, 영업창고. 그 다음에 물류 서비스업, 서비스업도 컨설팅도 서비스업이에요. 이런 것을 구분한다 이거죠. 그래서 물류 운송업과 시설 운영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한다. 서비스업은 가장 대표적인 이제 컨설팅 같은 걸 보통 말합니다. 사실은. 이중 물류 서비스업, 화물 운송 주선, 물론 이제 서비스 컨설팅만 있는 게 아니라 운송 주선업자 있잖아요. 운송 주선업자. 그래서 송화인과 수화인 사이에서 끼어 들어가지고 물류를 갖다 중간에서
이쪽에서 이쪽 바다밖에 중간 양쪽을 갖다 연결시키는 운송 주선업자. 그리고 이 물류 화물에서 주선이라든가 물류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도 서비스업이에요. 물류 정보 처리, 정보 처리 보이지 않는 정보죠. 그 다음에 물류 컨설팅 이런 것 등을 보통 물류 서비스업으로 분류합니다.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물류 체계예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물류 체계가. 다른 게 아니라 효율적인 물류 활동을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해요? 물류 활동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행하고 있겠느냐, 이걸 따져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물류 활동을 위해서는 이렇게 뭐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정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또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뭐라고 한다? 물류체계라고 한다. 이런 걸로 알아두면 돼요. 그리고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연계된 집합체계니까 뭐 하나의 뭐가 됐습니까? 시스템화가 된 것이죠. 시스템화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그래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와있는 것 중에도 뭐 모르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갖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씩 좀 봐두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보통 말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실제 시험에 나오면 물류 서비스업이 아까 여기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물류 서비스를 불러놨는데 이 외에 다른 거. 그러니까 화물 운송 주선업이라든가 장비 임대, 물류 정보 처리, 물류 컨설팅업 이 외에 다른 질문 하나 딱 넣고 다음 중 물류 정책 기본법상 물류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거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게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주선업, 임대업, 정보 처리업, 컨설팅업 그 이외에 다른 지문이 나올 때 그걸 정답으로 고르시는 게 물류 관련 법규의 시험 문제입니다.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단지 이게 조금 시간적으로 계속 동일한 지문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은 좀 까다로운 내용이 있긴 있죠. 근데 전혀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일단 그런 거. 그 다음에 물류시설 같은 거. 이거 모르나요? 여러분 물류시설 우리 봤잖아요. 그냥 뭐예요? 물류 공동화 봤잖아요. 동일지역과 동일업종을 중심으로 물류 공동을 한다. 그냥 뭐예요? 물류 표준화 있잖아요. 왜 단위화 시키는 거? 물류 표준화 단위화 시키는 거. 팔레트하고 컨테이너 가장 전형적으로 봤잖아요. 왜 단위화 시켰어요? 서비스를 증가시키고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단위화를 시킨 거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법규적인 내용에서 조금씩 내부적으로 좀 다르게 하니까. 그래서 물류시설은 뭐냐?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제가 썼지만 이건 법제처에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가져다가 썼을 뿐이에요. 이건 뭐 법제처에서 있는 것은 누구든지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갖다 한 것이고. 그래서 물류에 필요한 화물, 이게 법 그대로입니다. 물류정책 기본법에 나오는 그대로. 뭐 제가 조문 몇 조 몇 항은 제가 쓰지 않았어요. 왜? 굳이 몇 조 몇 항까지 쓰면은 그게 너무 법이라는 걸 갖다가 너 강조하는 것 같고, 특히 시험에서 몇 조 몇 항까지 묻지는 않아요. 우리는 법을 갖다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몇 조 몇 항까지 알아두지만은 우리는 다른 자격증, 다른 게 물류관리사라는 자격증에서 법의 일부를 갖다 공부하는 것이지 이걸 갖다 법을 전공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조 몇 항까지 절대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실익이 굉장히 더 높습니다. 별로 높지 않아요. 그래서 훨씬 물류에 관한 필요한 화물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물류시설은 뭐냐? 물류에 필요한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운송하죠. 그다음 보관하죠. 하역하죠. 여러분 하역은 뭡니까? 따로 효용 창출할 수 없다고 그랬죠. 운송과 보관은 무슨 창조? 운송은 무슨 효용을 창출할 수 있어요? 자, 장소적 효용을 창출할 수 있죠. 보관은 무슨 효용? 시간적 효용을 창출할 수 있죠. 하지만 하역은 그렇지 않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위한 시설 화물의 이것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당연히 화물의 운송 또는 보관, 하역 등의 부가되는 가공, 조립 부분 이런 거 등을 위한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원래는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시설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뭐가 덧붙어요? 알파인데 그 알파가 뭡니까? 여기에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그러니까 어디예요? 이건 유통 가공 시설이죠. 그리고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를 위한 정보를 위한 시설 및 이와 같은 시설에 모여있는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래? 물류터미널과 물류단지를 갖다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물류거점이라고 하잖아요. 물류거점. 그 물류거점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이런 효용 같은 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유통 가공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 유통 가공 활동. 이런 것이 유통 가공 활동이니까.
그래서 물류 공동하는 건 뭐냐? 그러면 동일 지역과 동일 업종을 중심으로 같이 가자 이거예요. 어디에서 부산에서 만약에 서울까지 가겠다. 나는 서울서 살고 있는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같이 갈 때 그냥 사람이 같이 올 수 있잖아요. 같이 내 차 타고 갑시다 서울까지. 그럼 뭐예요? 각자 따로 가는 것보다는 뭡니까? 비용이 절감되겠죠. 근데 물건을 갖다 그렇게 운송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들이 복수죠. 왜? 공동이란 그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 뭐 두 개 이상의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들 두 개 이상들이 물류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거 없어요. 왜? 물류활동의 나쁜 점이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류에 필요한 이런 것 등 뭐 시설, 장비, 인력, 조직, 정보원 등 이런 것 등을 갖다가 똑같아요. 이런 시설 같은 거. 그래서 공동으로 함께 이용하자 이거예요. 뭐 함께 이용하면 뭐가 되니까 서비스도 높아지고 비용도 절감시킬 수가 있으니까. 표준화 나와 있죠. 원만한 물류를 위해서는 시설이라든가 장비의 종류, 형상, 치수, 그 다음에 구조, 포장의 종류, 형상, 치수, 구조, 방법, 물류 용어, 물류 회계, 물류 관련 전자, 문서 등 물류 체계의 효율에 필요한 사항을 물류 표준으로 통일하고 단순한다. 자, 왜 이런 걸 표준화하고 그 다음 통일하고 단순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원활한 물류 활동을 위해서요. 원활한 물류 활동. 원활한 물류 활동이 뭔데요? 물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에요.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물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원활한 물류 활동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물류 활동의 수반되는 시설, 장비, 종류, 형상, 치수, 구조, 포장, 종류 이런 것을 갖다가 이런 용어라든가 물류 회계라든가 물류 관련 전자문서 특히 회계 같은 건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뭐 우리가 개정 과목에서 회계라는 이름이 안 쓰였으면 물류에 관련된 회계라는 이름이 안 쓰였으면 물류 비용으로 뭐 계상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이건 추정한다고 그랬죠. 재무회계적인 측면에서 물류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 그런 것을 갖다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 법을 보니까 좀 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왜 그러한 용어들이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었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물류법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을 갖다가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위 물류 정보망이 있어요. 단위. 그리고 단위란 거. 그 다음에 단위 물류 정보망. 그 다음에 뭐 제3자 물류, 1자 물류, 2자 물류, 3자 물류 있죠. 그 다음에 국제 물류, 운선 주선업, 그리고 포워드란 거죠. 그 다음에 물류 보안 있죠. 그래서 물류 보안 CSI, 그 다음에 IT 뭐 이런 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거 우리가 다 보는 것이에요. 이런 거. 이미 이런 거 안 본 거 아니잖아요. 봤잖아요. 그리고 단위 물류 정보망이 뭐냐. 자, 이건 기본적으로 기능이라든가 또는 기능별로 구분하고 또는 지역별로 구분해가지고 이런 관련된 행정기관이라든가 물류기업 그 거래처를 연결한 것이에요. 이건 물류정보체계입니다. 그래서 왜냐? 이렇게 연결시킴으로써 정보가 연결됐다는 건 뭡니까?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정보가 왜 필요하냐?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정보가 왜 필요하다고 딱 물어보면 다른 거 없어요?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정보는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게 있으면 의사결정이 빠르게 하니까 의사결정이 빠르면요. 좋잖아요. 신속한 의사결정은요. 효율화를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제3자 물류 아시죠? 1자 물류, 2자 물류, 제1자 물류도 있었죠? 제1자 물류가 뭐예요? 제1자 물류가 뭐였습니까? 물류 자위사였어요. 물류 자위사 있었죠. 죄송합니다. 물류 부서예요. 저도 너무 물류부서. 영업부 총무 있듯이 물류부서 했단 말이야. 그럼 제2자 물류 뭐였어요? 물류 자위사였죠? 물류 자위사. 그리고 전체적인 회사 중에서 물류 자위사. 자, 이게 제3자 물류예요. 뭐하고 같습니까? 아웃소싱. 뭐 물류 아웃소싱과 거의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화주가 그와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야. 여기서 한마디로 하면 대통령령 무슨 령? 시행령이죠.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의 물류활동 일부 전부를 위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부의 전문 업체에게 물류관계를 위탁하는 것이에요. 뭐하고 다릅니까? 아웃소싱하고 다른데 아웃소싱은 뭐예요?
아웃소싱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제3자 물류는 뭡니까? 전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하는 것이에요. 제3자 물류. 그래서 물류 아웃소싱과 제3자 물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간적으로 따지면 제3자 물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웃소싱은 단기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전략적이냐 일시적이냐. 당연히 아웃소싱은 일시적이고 제3자 물류는 전략적이죠. 그런 물류활동 전부 일부라든가 전부를 갖다가 뭐한다? 위탁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국제물류 운송 주선이 있죠. 이건 누굽니까? 거기서 물건을 보내는 사람 뭐 컨사이너. 여기는 국제물류 운송이니까 영어를 한번 써보죠. 컨사이너. 컨사이너하고 누구? 컨사이니. 컨사이니 즉 송화인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송화인. 물건을 보내는 송화인과 물건을 받는 수하인인데 수하인 그 사이에서 뭐가 운송을 주선하고 운송 주선이에요. 운송. 자 물론 운송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선사죠. 선사. 원래 운송하는 선사예요. 배선. 선사가 있는데 선사. 이건 운송 주선업도 이 사람도 사실 운송 주선 역할을 하는데 그 어쨌든 맡기겠죠. 이 사람한테. 그래서 국제물류 운송 주선인도 타인의 수요에 따라서 이건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명예예요. 타인 명의가 아니다. 자기 명예니까 뭡니까? 기본적으로 운송 주선인 계산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운송 주선 계산. 왜? 대리가 아니에요. 대리가 아니라 그냥 자기 명의로 하는 것이 자기 명의.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그러니까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를 이용해서 수출의 화물에 물류를 주선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전형적인 국제물류에서 많이 나오는 이 국제운송 주선. 포워더라고 하죠. 포워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한다? 포워더. 자, 포워더예요. 자, 물류보안 있죠? 물류보안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보니까 CPAT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여기서 보면 공항 항만과 물류 시설의 폭발물, 그다음 무기류, 뭐 폭발물, 무기류 등 뭐 유해 물품을 은이 반입하는 행위와 왜 컨테이너에다가 이런 무기 같은 걸 반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컨테이너는 어떠한 물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보안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류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그다음 조직 정보망 및 화물 등의 유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물류 보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해가지고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죠. 이미 우리가 봤던 얘기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뭐 한다? 뭐 이거 정책 용어예요. 이건 뭐 용어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물류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용어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사실 용어도 알아야 돼요. 용어를 갖다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인데 이미 우리가 이론적인 개념에서 많이 봤던 내용이죠. 이런 것은. 자, 그런 이제 물류정책기본법에서 물류사업. 아까 용어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물류사업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물류사업이 뭐냐? 물류사업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서 사업장 개념만 붙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업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화주, 물건의 주인의 수요에 따라서 유상이죠. 돈을 받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에요. 대가를 받지 않으면 무상이면 아니에요. 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받는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을 한 거. 그래서 물류사업이에요. 그래서 대가를 수취해야 됩니다. 대가를 갖다가 수취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라든가 철도차량, 선박, 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 이건 뭡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운송수단이에요. 운송수단이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모드라고 하죠. 모드. 그래서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파이프라인 이런 것은 모드라고 하죠. 운송수단이니까 운송수단. 그래서 모드. 운송수단을 통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 운송업이죠. 화물 운송. 그리고 화물 운송업은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화물 운송업은 이런 걸 이용해서 즉 모드를 이용해서 운송을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받으면서 하는 사람 맞다 말한다. 자, 화물의 주선. 운송 주선업자 있잖아요. 운송 주선. 소개시키는 게 주선. 그리고 화물 운송의 주선. 그다음에 물류 장비 임대. 자, 물류 정보에 갖다가 처리 또는 물류 컨설팅. 이건 물류 서비스업이죠. 그 물류 서비스업은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부분 중에서 화물 운송의 주선, 물류 장비 임대, 물류 정보 처리, 물류 컨설팅 오지선다니까 4개 나오고 다른 거 하나 나올 때
그런 것이 바로 I라는 거. 혹시 화물 운송업 나오면 당연히 그건 I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걸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걸 보통 말한 것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물류사. 그래서 물류사의 범위를 갖다가 말했고. 자, 그런 흐름을 갖다가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런 흐름을 그렇게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계속 봅니다. 항만 하역 사업이 있습니다. 항만 하역. 항만 하역 사업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항만이라는 거 어딘지 아시죠? 부두죠. 부두. 부두에서 하역을 해요. 하역. 그럼 항만 하역 사업은 항만 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이거는 항만 운송을 하는 사람이 하역까지 책임을 진다. 그런 건 이제 국제무역에서는 바로 뭡니까? 인코텀스 2020에서 조건을 붙이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항만에서 뭡니까?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비용을 체결한다. 뭐요? 바로 이걸 갖다가 원래는 뭐였습니까? 파스가 나왔죠. 파스가 뭐요? FAS인데 뭐까지? 배까지 물건 실어달라. FOB죠. FOB. 바로 본선에 선적까지 실어달라 이거죠. 여러분 인코텀스 2020에서 기본적으로 11개의 정형적인 거래 조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EFCD잖아요. EF. E 조건과 F 조건, 그 다음 C 조건과 D 조건인데 기본적으로 뭡니까? E 조건과 F 조건은 뭐예요? 이건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대는 것이에요. 운송비용.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지불한 것이고 여기 CD 조건은 뭡니까? CD 조건은요. 기본적으로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지불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건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이런 조건에다가 항상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조건에 뭐가 딱 언급이 되냐면 장소가 언급돼요. 장소. 그러니까 만약에 FOB 부산이라면 어디에서? 부산에서 선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런 것은 무슨 조건? 원래 이런 조건은요. 여기까지 우리가 따져가지고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런 조건을 뭐라고 해요? 선적지 조건이라고 해요. 선적지 조건이고 이 D 조건은 뭐라고 해요? 양육지 조건이라고 하죠. 양육지 조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건 다 알아요. 아는데 근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선적지란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수출업자의 지역명을 보통 붙이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하나 뭐냐? 이 C 조건은 뭡니까? C 조건은 뭡니까?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운송비용을 제공하니까 수입업자잖아요. 매도인이 수입업자.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하게 원래는 선적지 조건이면 그 지역에 선적지 지명을 붙이는 것이고 양육지 조건이면 D 조건이면 그 양육지 수입업자의 지명을 붙이는 것인데 이 C 조건은 뭐냐?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대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 즉 선적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지역에다 이 지명을 붙이는 것이에요. 지명을. 그러니까 부산에서 싣고 가더라도 일본의 오사카에서 비용을 지불하면 이 FOB 오사카가 붙는 것이에요. 만약 이 선적지 조건이라면 C 조건이라면 여기 F 조건은 아니고 FOB 아니고 만약에 C 조건이라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C 조건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니 CFR부터 해가지고 쭉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걸 갖다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물류단지의 운영업은 물류터미널에 해당하면 즉 물류터미널 창고 물류시설 물류운영시설이며 화물 자동차 가맹사업 육상 화물 운송사업에 해당한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항만하역은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하고 갑자기 항만하역에다가 이게 깊어졌어요. 그렇지만 이런 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거듭 뭐 두 번, 세 번 반복하더라도 뭐 이건 과함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과함이 절대 없어요. 두 번, 세 번 반복하더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리뷰해 주셔야 돼요. 항만 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항만하역은 물류단지 운영업은 자 물류단지 이거는 이거고 물류단지 운영업은 거기 나왔잖아요. 운영업은 물류터미널 운영업에 해당하며 즉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 운영업이며 그러니까 물류터미널 운영업은 물류시설 운영업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화물 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은 육상화물 운송업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세 가지 나왔죠. 뭐 항만 하역사업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물류단지 운영업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 가맹사업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사업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 부착, 프로그램 설치, 품질 검사 등 부가적인 물류 운영은 화물 취급. 자, 이건 갖다가 어디에서? 보통 유통창고에서 많이 하죠. 유통 가공 업무로 많이 하는데 이건 화물 취급. 그러니까 화물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화물을 하역한다, 포장한다, 가공한다, 조립한다, 상표 부착한다, 프로그램 설치한다, 품질 검사 등 부가적인 물류업인데 아무래도 부가적인 물류업이다 보니까 뭐가 이 자체의 기능만으로는 뭐가 효용을 창출할 수가 없겠죠. 이 기능 자체만으로는 효용을 창출할 수 없어요. 왜? 부가적인 기능이니까. 운송과 보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사실. 자,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 자, 이것도 뭐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중요한 건 제가 계속 언급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물류정책의 종합 또는 조정. 물류정책 종합, 물류정책 조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현황조사가 있어요. 현황조사란 건 현재 상황을 한번 조사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류에서 현황이란 그 자체는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한번 따져보겠다 이겁니다. 그 보시면은 물류 현황조사 정의 나와 있는데 갑자기 제가 책을 너무 안 보고 지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시면은 1078페이지입니다. 1078페이지 책으로는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거기에서 이번에 물류정책 기본사 물류사업 나와 있고 거기에서 1080페이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1080페이지 보시면은 1080페이지에 화물 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서비스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실 우리 시험에서 이건 어디까지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되면 화물 운송업에는 육상, 해상, 항공화물, 파이프라인 이건 뭐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물류시설 운영업은 창고업, 그 다음에 물류터미널, 그 다음에 물류서비스업을 여러분이 좀 잘 체크해놓고 여기는 화물 주선업도 있고 화물 취급업도 있고 물류장비 임대, 물류정보처리업, 컨설팅업, 해운부대사업, 항만 운송 관련업, 항만 운송사업, 취수한도 이런 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물류 서비스업에는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즉 1081페이지에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제2장에서 나와 있죠. 2장, 뭐 장이라 그건 애매하지만 일단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류정책 종합조정해가지고 현황조사, 그 다음에 이제 물류현황조사 정의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물류현황조사 정의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국회죠, 국회. 산이 없어요. 산이 없어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러니까 뭡니까? 국회 산이 아니라 국회.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물류 현황조사는 국회가 한다. 그리고 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 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전문기관, 그러니까 전문기관하고 수행하게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필요한 경우니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하지 않는데 필요한 경우라면은 현황조사의 전부라든가 또 일부를 갖다가 일부 전문기관에게 맡겨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물류 현황조사는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른 이건 다른 법이죠. 그리고 물류와 정책기본법에 관련된 법인데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에 따른 국가교통조사. 왜? 자동차로 보통 운송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로 대부분 운송하기 때문에 수출입은 물론 선박이지만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얼만큼 자동차를 갖다가 몇 시에 어느 정도 통과를 시키는 게 낫다. 자, 도심 중심 지역에는 몇 톤 차량은 한낮에는 여러분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 몇 톤 이상은 대낮에는 그 트럭은 절대 출입을 통제됩니다. 그런 것과 같이 국가통합교통체제 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 법에서도 정해진 게 있는데 뭐 이 법은 절대 나오지는 않고요. 일단 물류 현황 조사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자, 이 국회예요. 이건 국회가 뭐에게? 시도지사에게. 그리고 국토교통부 해가 국회가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물류 현황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 요청받은 자, 그냥 요청받은 자가 누굽니까?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르는데
사정이 있으면 따르지 않으면 돼요. 이런 것이 좀 어렵다는 것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요. 그냥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게 필요한 경우는 현황조사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 그러니까 그 시도지사에게 왜 이걸 자료를 요구하냐면 그 시와 도에 있는 물류 거점들이 있어요. 그런 거점들의 현황조사 또는 도로통신망이라든가 그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방마다 교통량이라든가 수요량 뭐 이런 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따져봐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이제 나라별로 나라 전체 입장에서.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 이 국회는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 수립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일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그러니까 다른 부처의 장이에요. 다른 부처의 장.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 현황과 이동 경로라든가 그다음에 물류 시설 장비라든가 현황과 이용 실태, 물류 인력과 물류 체계 현황, 물류비라든가 물류산업 국제물류 현황 등에 관해 조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물류에 관한 정책 등 계획 수립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일 때예요. 판단일 때 자기가 이걸 판단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에 물동량의 발생 현황과 이동 경로라든가 시설 장비 현황과 이용 실태 물류 인력과 물류 체계 현황 물류비 물류 산업과 국제물류 현황 등에 관해 조사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물류 현황 조사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즉 국회가 한다는 걸로 알아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자, 여기서 똑같이 나와 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자, 국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지방자치장, 그러니까 국회를 제외한 모든 기관을 말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국회를 제외한 모든 관계기관 장에게 또는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게 이 법,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즉 이 법은 뭐예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업단체 등에게 물류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하는 그 일부를 내가 직접 조사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관할에 있는 물류 현황 조사에 필요한 어떤 기업 집단이라든가 물류 거점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신 조사를 갖다가 할 수도 있지만은 조사받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그러니까 이런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이외의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항상 이거예요. 특별한 사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대부분의 그냥 아예 뭐 천재지배라든가 도저히 나라가 갑자기 전쟁이 났다.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 도저히 뭐 갑자기 누가 관계기관 장관이 죽었다거나 그런 걸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럼 요청에 따라야 된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는 물류 현황 조사를 시율적으로 수행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 현황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하여금 수행할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위탁. 그리고 이건 전부라든가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어요. 보통 이제 학교라든가 아니면 그 단체, 뭐 보통 단체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런 단체 만들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떡고물이 많이 떨어지면 그런 걸 받아먹는 것이죠. 사실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류 현황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물류비 등 물류 지표를 갖다 설정하여 물류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 현황 조사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뭘 하느냐? 물류비 등 뭐 다른 거 요인이 있어요. 물류비 비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잘 몰랐던 것 또는 추계에 의해서 산정됐던 다양한 내용들을 갖다가 그런 지표들이겠죠. 그런 지표를 갖다가 설정해서 물류 정책의 수립. 앞으로 우리나라의 물류 정책은 이렇게 쓰겠다. 뭐 5년마다 또 10년마다 이렇게 쓰겠다고 했을 때 그때마다 변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정책을 갖다가 수립할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을 보통 말하고 있어요. 뭐 법안을 갖다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처에서 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보통 법을 갖다가 제안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있지만은 부처에서도 그런 내용을 갖다가 따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제공할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더 낫다는 거겠죠. 자, 물류 현황 조사 지침이 있어요. 자, 물류 현황 조사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 조사를 하는데 어떤 방침, 지침이 있어요. 이 지침에 따라야 돼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침이 있어요. 딱 그 정해준 대로 하는 것이에요.
자, 관계중앙행정기관 장도 시도시설 또는 물류기업 등에게 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원래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 이외의 부처의 관계기관 장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물류 거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현황조사가 필요한다고 했을 때 그 관계기관의 장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따르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 물류 현황조사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물류 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조사. 자, 조사 시기라든가 종류라든가 방법이 있어요. 이 조사 시기라든가 종류, 방법은요 원칙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딱 정해놓은 거, 정해놓은 시간에 그게 얼마 기간이고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정해놓은 내용이에요. 그걸 갖다 보통 어디에서 시행령에서 정해요. 시행령. 그리고 대통령 즉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사 지침을 작성해서 통보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작성입니다. 그래서 다 달라요. 동일하진 않고 이런 조사는 이렇게 저런 조사는 저렇게 하겠다고 이게 다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조사 정책을 갖다가 이제 정해주면은 뭐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물류 현황 조사를 위해서 조사 지침에는 나왔죠. 여기 조사 지침. 이 시행령의 내용이에요. 시행령의 내용까지 제가 써놨어요. 자, 조사 종류라든가 항목, 조사 대상목, 방법, 절차, 조사 체계, 조사 시기 및 지역, 결과의 집계 분석 관리, 그 밖에 효율적인 물류 현황 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포함돼야 돼요. 포함돼야 돼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만이 효용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근거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하면. 그래서 이런 거 딱딱딱딱 체계를 잡아가지고 자기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만이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근거. 그래서 물류현황 조사를 갖다 수행하는 자는 물류현황 조사 지침에 따라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 지침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조사 지침이야. 이런 거. 이런 지침에 따라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조사 종류라든가 항목, 대상, 방법, 절차, 체계, 시기, 지역, 결과의 집계 분석 관리, 그 밖에 효율적. 그 밖에 효율적인 조사라는 게 뭡니까? 물류 현황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물류 현황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기에서 열거된 거 이외에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차용해서 쓰겠다는 것이죠.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 걸 말하기 때문에 아하, 물류 현황 조사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국가 물류 기본 계획이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 거기 현황 조사 지침이 1081페이지 양가로 2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물류 기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국가 기본 기본 계획. 자, 우리가 지금 물류 현황 조사 같은 거 지금 했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 반영해야 돼요. 반영.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여러분 인구조사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인구조사가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전체적인 인구조사 5년마다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인구 센서스 조사해가지고 2015년에 했고 2020년에 했고 2025년. 물론 2020년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뭐 약간의 대면적인 조사 방법이 아니라 약간 비대면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걸 논의하라고 기본적으로 대면 조사해가지고 조사원이 다 씁니다. 그런 조사, 이런 거와 마찬가지 현황 조사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국가 물류 기본 계획. 그러면 그걸 반영해야 돼요. 얼마? 10년 단위로. 이런 거 10년 단위로 그런 것을 반영해야 됩니다. 10년 단위. 그래서 10년 단위의 국가 물류 계획을 5년마다 공동 수립하는데 일단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업. 자,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시작 자체가 국회가 했으니까 10년 단위의 국가 물류 기본 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10년 단위 국가 물류 계획, 뭐 보통 물류 계획은 보통 10년마다 수립하는 것도 사실 요즘에는 깁니다. 사실은. 요즘 급격하게 많이 변해요. 급격하게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5년마다 공동 수립한다는 건 이건 법에서 나와 있는 열거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지문 같은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것은 알아두셔야 돼요. 국가 물류 기본 계획은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라 당겨 국가 물류 정책 기본법, 물류 정책 기본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물류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리고 이게 특별법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계획이 기본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국가 물류 기본 계획은 물류 정책 기본법에서 하는 것이 가장 넘버 원이에요.
다른 법에서 하는 것보다 사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통산업에 대한 내용이. 자, 물류정책 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나와 있는 것부터 우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자,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입니다. 국토기본법. 자, 국토기본법에 따라서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서 수립된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뭐 당연히 조화를 이루면 좋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내용하고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갖다가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갖다 매년 공동으로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년 공동으로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해양수산부가 나왔죠. 예전에는 국토해양부라고 해양수산부라고 해가지고 국토교통부하고 해양수산부가 옛날에는 또 같은 부처에 속했었잖아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자, 국회는요, 관계 중앙기관의 장, 시도지사 물류기업 및 물류정책 기본법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단체들에 대해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이건 다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이 사람들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물류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거 따라서 지원을 갖다 받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무슨 단체는요, 어떤 정부에서는요 돈을 보내줍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이 단체는 이 정도의 돈을 갖다가 필요해가지고 이 지원을 해줘요. 정부 지원금이라고 보통 하죠.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지정한 업무를 충실해야 돼요. 관습이 굉장히 심합니다. 하다못해 협회 같은 데도요 정부의 지원을 갖다 많이 받아요. 지원을 받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보통 하고, 그리고 그런 데는 지원을 받는 기관, 기업 단체들에 대해서 국가 물류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을 갖다 위한 관련 기초자료를 제출 요청합니다. 그래서 기업에도 돈을 주고요, 단체에도 돈을. 단체는 아마 협회 같은 데고 기업은 물류 관련 전문 기업을 말하겠죠. 자, 이 국회는요, 국가 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을 전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그다음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에 국가 물류 정책 심의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 여기 심의사항이에요. 심의사항.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거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를 관부에 고시하고,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것도 빠져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이를 관부에 고시하고, 그 다음에 관계중앙행정기관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처의 장에게 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우리는 이런 걸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이제 알아달라고 해가지고 통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아주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날 걸 기대하면서요. 다음 시간에 뵙죠.